다음은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 연설 때 나경원 원내대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 이 이야기 꺼냈다가 연설이 중단되는 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할까에 상당히 큰 관심이 쏠렸는데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를 반복해 왔습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비판의 강도는 한층 세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말 있잖아요. 독재는 독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야당과 언론의 이제 존재 이유가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국회 연설을 쭉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여당과 정부에서 어느 부분에 좀 밑줄 치면서 들어야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을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좀 나경원 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로서 날카롭게 지적할 부분은 당연히 지적해야겠지만은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이야기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독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알고 있던 독재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독재 정권 하에서는 사실은 조금의 비판 발언도 용납되지 않았고 쉬쉬해야 했고,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향해서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 거리낌 없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알던 독재와는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신독재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여기서 이코노미스트지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수석 대변인 발언을 했을 때도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독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차용한 것은 첫 번째로 권력기관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부분들, 사법개혁에 관한 측면에서도 사법부를 장악했다 이렇게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거야 어느 정권이든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지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 진영에 대한 제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적폐청산을 통해서 상대되는 발언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실질적인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완전하게 권력을 쥘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신독재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쓴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부분을 완전한 독재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서로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새겨들을 대목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신독재, 독재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 정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고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만 그대로 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독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죠. 예전에는 1인이나 소수 정당이 자기 마음대로 입법 절차, 행정 절차 다 무시하고 하는 걸 독재라고 했는데. 네. 아까 이제
나경원 대표 이번 발언 중에 패스트트랙이 악의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게 다수결의 횡포를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한국당 그러면 떠오르는 게 다수결 횡포 역사 그 자체였거든요. 90년대 말 노동법 날치기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미디어법 통과시키면서 대리투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당이 다수결의 횡포를 얘기하니까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 야당을 돌이켜보면 야당도 결사적으로 막 국회에서 싸우고 반대했던 적이 많습니다. 당시 야당, 지금 여당이죠. 근데 그 협상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협상의 과정에서 이거 하나를 들어주면 다른 거는 좀 양보하고 즉 협상의 여지가 있는 당시의 야당의 모습을 그래서 그런 야당에 대해서 당시의 진보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을 보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여당과의 협상을 보면 어떤 다른 여지를 주지 않아요. 여지를 네. 주지 않고 내 목소리 안 들어주니까 반대하고 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독재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좀 과거의 야당은 그래도 양보하는 게 있었는데 왜 지금의 야당, 특히 한국당은 양보 없는 일직선적인 상당히 좀 극단적인 주장만 할까? 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독재라고 얘기를 하니 좀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병민 교수와 박창환 교수도 참 정치를 직접 하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예, 윤춘호 시장님. 저는 그냥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지금 야당보다 덜 싸웠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웠고요. 훨씬 더 양보하지 않으면서 치열하게 싸워서 정권 쟁취한 거예요. 그 점에서 보면 지금의 야당이 물론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 노릇을 예전 야당 하던 것보다 더 고약하게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서 국회가 중단된 게 30번이 넘습니다. 이런 가외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시 지금 여당이 과거에 양보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 내에서 풀 수 있는 각종 법안이나 예산이나 즉 여당이나 정부가 최소한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주면서 싸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0대 국회 들어서서 과연 국회가 열린 날이 몇 번이고 예산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줘야 되는데 그런 여지마저 주지 않는 면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 신독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품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했을 때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때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잘 가르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들. 야당일 때 했던 이야기를 여당이 돼서 기억한다면 그렇게 안 할 것이고 여당일 때 했던 이야기를 야당이 돼서 기억한다면 또 그렇게 안 할 텐데 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 뉴스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그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했던 그 발언들을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뒤집어 보니까 그렇죠. 정반대되는 얘기도 했던 걸 기억했을 겁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정치권에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 국회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집권 세력인 대통령의 권력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 문제가 계속 그 꼬인 매듭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되면 결국은 여당과 야당보다는 국정을 운영하기 있는 청와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있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걸음 야당과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들이 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청와대가 함께 나설 수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제 얘기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짧게. 하기에는 과거에 노크 기수는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한국당이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선 기순이나 노크 기순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의 눈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여당 되면은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는 여야의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안보의 눈높이는 똑같거든요. 과거의 노크 기순이나 이번 목선 기순이나
그것이 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야당의 입장에 따라서 국정조사해야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대통령 사과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입장 바뀌는 거 이것이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인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 정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 나눌 때 패널 분들도 아마 그 부분 가장 경계하실 텐데 이 싸잡아 비난하는 게 사실 제일 쉽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여당과 야당 이런 비판 또 받아도 뭐 달리 특별히 할 말이 없겠다 싶은 때가 참 많아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도 한 두어 개 들려드렸으니까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지난번처럼 뭐 연설이 중단되는 소동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강한 톤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원래 정개특위를 맡을 것이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이거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해찬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을 평가하는 한마디를 했는데 의원총회 자리에서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봤는데 비교가 돼도 너무 크게 비교가 돼서 더 이상 얘기하면 뭐가 될까? 윤춘호 시장이 아까 처음 언급한 대로 정부나 여당에서 밑줄 쳐가면서 읽을 만한 대목이 없었다. 근데 상당히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남의 떡이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원내대표 연설한 걸 보면 이해찬 대표 같은 입장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남의 당이지만 참 잘하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그런 여유를 좀 보여줘도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저런 표정들은 글쎄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듣기 고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자기 성찰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정의당은 나경원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한국당의 존재가 불안과 공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 얘기는 조금 전에 나왔고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의 오만함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 성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은 대안 없는 과거로의 회귀 선언이다. 정의당, 한국당의 존재가 불안과 공포다. 다른 정당들이 일제히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정치 지형을 다시 한번 민주당을 비롯한 4당 대 자유한국당 이렇게 규정하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같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 정당의 대표 연설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있게 되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에 똑같은 상황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거는요. 제가 네.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마다 기억나는 건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이에요. 결과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연설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배신의 정치 낙인 찍히면서 결국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시 이제 야당이고 다음 대선 때 정권을 잡겠다는 민주당에서 우리 큰일 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연설이 명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연설이 왜 안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이 명문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하게 살아 있었고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누군가 강한 메시지를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진을 허구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등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많은 국민들이 높게 평가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굉장히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명연설이 나오려면 현재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북, 경제, 안보, 복지 등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비판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감하고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메시지를 넘어서서 현재 국정 운영에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가를 비판할 수 있는 지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로서 무조건적인 한국당의 비판에 나선다면 그런 것 또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민 교수님은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먼저 돌아봐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사실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무게를 가지려면 집중과 선택 그리고 대안 제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점에서 원내대표 연설이 정쟁의 장이 아니라 뭔가 국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제안, 제시 이런 것들은 좀 하나씩은 꼭 담았으면 좋겠다.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예,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적어도 동료 정치인, 상대당의 정치인들이 어떤 표현이, 어떤 문장이 내 가슴에 와 닿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특히 국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꼭 성찰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한 선박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한 정부 출입 부처의 출입 기자들은 항의 성명까지 내놓기도 했고요. 어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점점 더 비판의 수위를 올려가면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 결과였습니다. 은폐와 축소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거짓 브리핑을 지시했지만 은폐 조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은 훔쳤지만 절도는 없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 개그 콘서트를 벌이는 것입니까?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그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두 보수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번에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브리핑하지 못했던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제 설명도 충분치 않은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청와대와 국방부의 합작품 아니냐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저 발표가 나온 뒤에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다 궁금해합니다. 뭘 잘못해서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분명히 관련이 돼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제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 들어보면 청와대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데 왜 징계부터 해? 왜 경고부터 해?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저는 여당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 상임위 국방위에서 일단 해보자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국정조사를 포함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조사 방법, 의혹 규명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논란이 되면서 말이죠. SBS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해서 메인 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해경이 이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청와대로 국정원으로 관련 부처들 신속하게 문건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았는데 처음에 이 보고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그 누가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던 건지 누군가 그런 지시를 했으니까 처음에 국방부가 그렇게 안이하게 브리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조사 결과 발표 때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의 저런 비판을 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고 오히려 일은 더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깔끔하게 해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 아니 뭐 과거에도 노크 기순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목선 기순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정권 물러나라 이런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던 사안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굳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그러면 그 인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하면 누가 인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쓰자라고 얘기했는지를 깔끔하게 밝혀주면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블랭크를 줬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1차장 안보실 1차장 징계 엄중 경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엄중 경고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 논란에 있었을 때 핵심 지금 논란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청와대 행정관 아닙니까? 이 국방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 브리핑 자리에 있었다는 이 행정관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도대체 어저께의 그 정부의 그런 합동 그 조사 결과 발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오히려 더 궁금증만 낳는 꼴이 돼버렸어요.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답답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힘이 실리는 이런 목소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당도 보고 있는 여당도 답답할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니까 과연 이 안에 뭐가 있어서 정말 이게 숨겨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무능력하게 대응해서 여기까지 온 건지 저도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답답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 건과 관련해서 또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국방부가 브리핑했고 국방부가 브리핑을 잘못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부분은 청와대도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청와대도 상당히 청와대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왔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례적이다라고 봤던 시각도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저는 이 의혹을 더 합동 브리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많은 부분들을 조사했는데 어저께는 오후 1시 그것도 국무조정실에서 오전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돌리고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니까 이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취재했던 기자들이 아닌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서 이 브리핑을 그것도 오후 1시 기자들이 정확하게 사실은 사건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일부러 축소 은폐한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의혹들을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 의장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브리핑에 대한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의혹과 의구심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도 받고 그리고 육군 23사단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육군 23사단장 같은 경우는 6월 15일 당시에는 또 휴가를 갔던 사람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휴가를 갔던 장성 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정도라면 그 외적인 인사들에게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데 그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의혹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몫이 온전하게 국회 국정조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브리핑했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비판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김명미 교수 말씀하실 때 나갔던 컴퓨터 그래픽 화면이 있는데 국무총리실 출입 기자단이 성명을 내놨다는 거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윤춘호 시장님. 그렇습니다. 기자단에서 저렇게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기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왜 화가 났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거 조사한 데가 어디죠? 국방부에서 했어요. 그러면 누가 발표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방부에서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국무총리실에서 했을까요? 그다음에 그걸 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자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전날 기자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게 이제 기자실의 관례인데 이걸 아침 7시에 했다는 거예요. 당일날 어제. 그렇게 보면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왜 아침부터 이런 게 왜 우리한테 날라와 이런 생각이 들 테고 또 앞에서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리핑하는 시간도 오후 1시예요. 물론 뭐 1시간 차이가 얼마나 큰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도 통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취재가 불편하고 그 기사 작성하는 게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유감의 뜻을 기자단 이름으로 밝힌 겁니다. 이른바 국방부가 이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은 셀프 조사 아니냐
어쨌든 조사 결과 발표에도 야권은 계속 비판할 것 같은데 괜히 그 셀프 조사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늦어지면서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에게 통보도 늦었고.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아까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려도 못 막게 되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국방부 출입기자단도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하는 현장에 있었던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성명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보면은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짧게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건이 터졌을 때 이낙연 총리가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것도 당연히 이낙연 총리는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텐데 기자 출신이 이낙연 총리가 이것이 이러한 반발을 살 걸 몰랐을까요? 난 저는 이낙연 총리가 왜 이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하도록 그냥 놔뒀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제 군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다음에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니까 국방위원회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했었는데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사실 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렇게 참 적절하게 표현할 것 같아요. 실패를 인정하고 장관도 2번이나 사과하고 다 조사 결과 발표가 났는데 이게 왜 축소 은폐냐 이거죠. 군이 경계를 못한 거예요. 다만 말을 일치되지 못하게 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대응입니다. 의문나는 걸 해소해 주지 않고 왜 빌미를 만들어 주냐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에요. 제가 보면. 이 합참 의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군을 갖다 당나라 군대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인데 저 본인 당사자는 오늘 합동 브리핑에서 엄중 경고 조치에 그쳤어요. 스스로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지시고 어떤 행동을 내가 입장을 어떻게 표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제가 제 개인 몸이 아니고 저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이 저한테 부여해 준 장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모든 것은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경두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질문한 의원이 이정명 의원인데 이정명 의원이 5.18 망언 때문에 제명 조치 받지 않았습니까?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서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역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문제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 이제 정경두 장관이 얘기했던 측면처럼 인사권자가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사실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다시 청와대로 공을 넘기게 된 셈인데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입장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개각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런 식으로 개각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기는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북한 목선 사건,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관들도 과연 바꾸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